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첫 번째로 기획교육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원래 1년에 4번씩 기획교육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이 그 첫 번째 교육이고 주제는 인종자본주의와 우리의 노동으로 뽑아봤습니다.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기획교육은 평상시에 진행하던 노동법이나 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시민분들이 한번 우리 노동이라는 큰 틀에서 그 주제 안에서 노동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한번 사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고자 이런 교육들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이 기획교육을 지금 2021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직은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거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요즘 최근 들어서 인종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말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세계적으로 이 인종차별이 자본주의에 끼쳐온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구조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지 오늘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맡아주실 강사님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안티에그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웹 매거진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텐데 좋은 글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안티에그 매거진의 김희량 시니어 에디터세요. 안녕하세요. 김일영입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강사님께서 오늘 2시간 한 반 정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먼저 여기 들어오실 때 강의 자료 다 받으셨잖아요. 강의 자료에 요 평등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거 그 평등 약속 3가지만 같이 읽고 시작해 보는 것 어떠세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인 것 같아서 이제 요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정체성, 가족 형태, 장애, 병력,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를 환영하고 각자의 경험과 현재를 존중하며 민주적 토론을 지향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교육 시간만큼이라도 이 장소에서는 평등 약속을 잊지 않고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육은 한 2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강사님이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거고,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강사님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사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은 강사님이 주시기는 할 건데 편하게 그냥 화장실이든 다과 뒤에 있는 거든 드시고 싶으면 다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정수기는 이쪽에서 이제 반대편에 저쪽 그 복도 끝쪽에 가시면 화장실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목마르시면 거기서 물 떠다가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종자본주의와 우리의 노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김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네, 가까이 괜찮으실까요? 제가 2020년에 컨설팅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SK텔레콤 T타워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뒤에 청계천이 바로 있어서 제가 그때 또 사호전에 살았었고,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을지로 그 청계천을 쭉 따라서 동대문역까지 걸어갔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되게 희한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외벽에 하얀 색깔 실처럼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건물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전태일 기념관이더라고요. 그 하얀 색깔이
글씨였어요. 그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진정서를 그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건물 외관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좀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의미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저한테 강연 제안을 주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태일 기념관이 위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또 의류 쪽 배경도 있고 뭐 자본주의와 이런 글도 쓰고 해서 그 연결고리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연락을 주시진 않으셨대요. 제가 좀 제대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만큼 제가 좀 되게 반가웠고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안티에그라는 문화예술 플랫폼에서 글을 지금 쓰고 있고요. 패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인종,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성, 젠더,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ESG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고요. 주로 인권과 공급망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고, 뭐 인도네시아 사업장 가서 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 협력사 실사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복식리학 전공 연구실에서 소속되어 있고 패션 스터디스라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제 전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패션 전공이라고 하면은 보통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공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공부는 이 패션을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이거를 철학이나 인류학, 사회학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게 원래 20세기에는 뭐 푸코나 브루디에나 이런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패션을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예요. 신생학문입니다. 그래서 영미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는 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 전공을 소개를 드리냐면, 패션이 이 인종과 노동과 자본주의랑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 강연에서는 산업 전반을 광범위하게 다룰 거지만, 제가 공부하는 분야와 오늘의 강연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처음에 이제 자본과 노동, 서구와 비서구, 백인과 유색인이라고 해서 인종, 자본주의, 노동의 그 상관관계, 그 세계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 시야를 좀 확장해서 보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종차별이 시작되어 온 그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와서 현대까지 훑어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지, 그 인종과 자본주의라는 개념 바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론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와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과 노동, 서구와 비서구, 그리고 백인과 유색인, 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의 강연 제목에 인종, 자본주의와 우리의 노동,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인종, 자본주의, 그리고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따로따로 보면은 저희가 너무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인종이라고 하면은 인종차별은 저희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이슈 중 하나죠.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라거나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노동 문제도 우리는 많이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개가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평소에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핵심은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먼저 인종자본주의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인종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종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 소외된 인종을 그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이 세드릭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처음 제시한 그 개념입니다. 그 블랙 막시즘이라는 책에서 나왔고, 이분이 주장을 하는 거는 모든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인종주의다. 이 자본주의의 시작부터 인종주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토대 아래에 인종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본주의를 놓고 보면은 노동을 착취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구조로 생각을 하는데 그 구조 사이에 인종화된 노동이라는 뿌리 깊은 그 인종주의가 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주변에 있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게 될지를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볼 건데요. 저는 이 원재료 단계와 제조 단계 그리고 완제품 단계로 일단 크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완제품 단계입니다. 저희 혹시 스마트폰 어디 거 쓰세요? 어디 거 쓰세요? 아이폰, 애플 쓰시는구나. 삼성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삼성, 애플이 이 완제품 단계의 기업입니다. 근데 일단 애플을 보면은 이게 애플 사옥이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애플파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에요. 실리콘밸리 검색하면 이 건물 사진만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애플을 비롯해서 이런 ICT 산업의 중심지고 그만큼 세계의 자본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세계 부자 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발표된 건데요. 여기에 6명이 실리콘밸리의 기업 CEO들입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그 트위터 X의 CEO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 레리 페이지까지 해서 10명 중에 6명이 이 세계 부자 순위 10대 순위의 그 ICT 기업 CEO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앞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직종이 마케팅이나 디자인 같은 것만 남겨놓고 모든 제조를 해외 하청업체한테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더 이제 대만이나 베트남, 중국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아 등지에서 제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곳에서는 좀 저임금과 과도한 근로 시간 이런 걸 감당하면서 이제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대두됐던 사건이 있어요. 2010년에 폭스콘이라고 그 아이폰을 제조하는 대표적인 그 제조 기업이거든요. 폭스콘에서 2010년에 그 노동자의 집단 자살 사태가 일어납니다. 한 해에만 18명이 자살 시도를 했고요. 그 중에 16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 날짜를 보시면 2015년, 16년, 19년, 21년까지 쭉쭉 이렇게 아직까지도 조금씩 그 자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자살을 하는 건지 이유를 보면 노동 환경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휴식이 한 달에 하루 이틀, 휴일이 하루 이틀밖에 없고, 그리고 하루에 14시간, 16시간까지 또 일을 하시고, 근데 임금은 굉장히 적으시고, 근무 중에 대화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그 가혹한 노동 환경에 견디지를 못하고, 저도 일을 했을 때 좀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컨설팅 쪽이 일이 되게 빡세가지고. 근데 그때 되게 우울한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너무 그 노동이라는 틀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래서 제 자아를 뭔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느낌도 들고, 이거는 이 우울함으로 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막 이 퇴사를 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혹한 노동 환경이 왜 나타났는지를 보면, 지금 이게 아이폰 수익 구조의 그래프거든요. 지금 이 파란 색깔, 짙은 파란색으로 나온 게 그 애플에서 가져가는 수익입니다. 순수 수익이에요, 프로핏. 그래서 $300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매뉴팩처링 코스트라고 나와 있는 이 남색의 2%가 제조업체에서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한테는 이 아이폰을 생산한 돈 중 2%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저임금에 심지어 그 노동 환경을 개선할 만한 돈도 투자가 되지 않는 거죠. 화장실도 마땅치 않고 휴식 공간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노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재료 단계인데요.
저희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때 되게 다양한 광물이 들어갑니다. 여기 좀 사진이 조금 작은데 마그네슘, 코발트, 주석, 철, 텅스텐, 은 여러 가지 광물이 나와요. 20가지 이상의 광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물은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이제 매장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뭐 니켈, 코발트, 리튬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광물을 30%나 전 세계의 30%가 아프리카에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광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쟁 광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ESG 경영에서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인데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분쟁 지역에서 아동이나 강제노동을 통해서 이 광물을 채취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동 노동이랑 강제 노동을 통해서 채굴한 광물을 이제 팔고 그 돈은 다시 전쟁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분쟁 광물을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굴 자금이 반군의 군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의 분쟁 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설명한 영상인데요. 여기에 그 아프리카의 분쟁 광물 상황이 되게 잘 드러났거든요. 제목이 스릴감 이런 식으로 묘사될 만한 영화는 아닌데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그 장면이 내전 상황이고 반군이 마을에 침입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강제로 이제 데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 그 남자분이 광산에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장면이 광산의 장면이었는데 그 광산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채굴을 하고 어떤 흑인이 이제 몰래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고 이런 인권 침해 현장이 잘 나타나 있는 영화였거든요. 그리고 그 광산에는 모두 아프리카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장면이 바뀌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등장을 하는데 남아공 출신의 무기 거래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거래를 담당하는 백인으로 나타나고 그 흑인은 그 광산에서 노동하는 자로 나타나는 이 구조가 잘 나타나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어떤 기자 한 명이 있어요. 이 기자가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싸 어떤 의혹을 파헤치겠다 하고 여기에 방문한 기자인데 그 기자한테 디카프리오가 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게 서구 자본이 개입을 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사들이면 그 출처를 조작하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 가격을 조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내전 상황이 이루어지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에 얽힌 서구 자본의 개입과 백인과 흑인으로 나누어진 인종화된 구조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그래서 이런 분쟁 광물이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광물이 이제 퍼져 나가니까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기업들이 이제 이런 분쟁 광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물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 끝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보면은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는 뭐 부품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문짝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럼 그 기업은 또 유리를 만드는 회사 그 저 앞에 쭉쭉 올라가야 이 광물의 재련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이런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 같은 게 공유가 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그 광물 재련소를 어떻게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야 하는 그런 요구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폰 관련해서 한번 봤고 이번에는 옷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류 산업은 제조와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단계로 구분해서 볼게요. 일단 생산 단계는 아까 그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류 산업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어서 인건비를 저렴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자기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산업이 다른 중공업에 비하면 그 위험도가 되게 낮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이 많아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염색이나 가공 약품 같은 것도 유해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분진이 날리는 상황 그 현장 때문에 폐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작업 환경이 꽤 많이 유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류 생산 환경이 되게 유해하다는 거는 이제 알려진 계기가 몇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라나플라자 건물 붕괴 사고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2013년에 일어난 사고인데 이 건물에 여러 이제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의류 공장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맨 위층 두 개의 층이 불법 증축이 된 상태였고 굉장히 많은 3,000명의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붕괴 조짐이 보였다고 해요. 건물 벽에 균열도 가 있고 심지어 경찰이 와가지고 대피하라고까지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 납기를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주는 계속해서 일을 하라고 했던 거죠. 이 붕괴 시각이 아침 8시 10 몇 분이었어요. 이제 우리 같이 9 to 6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그 시간이었으면 모두가 다 출근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붕괴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빨리 이루어졌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사망자만 1,000명이 넘게 이렇게 나타난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의류 산업의 그 생산 환경의 실태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급 260원을 받고 일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긴 14시간, 16시간 정도 되는 노동 시간을 감내하고 있었고 비상 대피로가 없었고 이런 열악한 환경들이 이제 점차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주의 책임이 크잖아요. 이 붕괴 조짐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시킨 사업주의 책임이 큰데 이 사업주는 몇 년형을 받았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5년이요? 3년형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이제 이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거기에 돈을 내지 않고 한다는 것을 이 사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카툰은 이 사고를 통해서 의류업계를 풍자하는 건데 태그에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라고 적혀 있어요. 이 옷에 피를 묻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노동자의 피가 나타난 노동자의 그 고생 이런 것들로 옷을 입고 있다. 이거를 풍자하는 만평입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어요. 디올의 원가가 8만 원이다 라는 기사가 났거든요. 가방은 3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원가가 8만 원이라는 거죠. 이런 원가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하청업체에서 그 중국이나 필리핀 출신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저임금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가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리고 라나플라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발생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따가 또 볼 텐데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옷들을 소비하는 곳은 바로 서구 국가가 대표적인데요. 왜냐하면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런던, 뉴욕, 밀라노, 또 어디지? 파리에서 열리고요. 여기에서는 수많은 바이어가 방문을 하고 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쇼핑의 중심지입니다. 심지어 그 아까 세계 10대 자산가 순위 보셨잖아요. 혹시 1위가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아르노 회장입니다.
LVMH 회장이고요. LVMH는 디올, 루이비통 같은 엄청나게 수많은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대기업입니다. 수많은 그 시계며 뭐 옷이며 다 엄청 명품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아르노 회장이 한 옛날에는 1위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1위로 올라서 지금 몇 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시급 260만 원 받는 노동자와 세계 1위 자산가인 이 아르노 회장을 보면은 이 노동과 자본의 구조가 얼마나 극명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션 산업이 이런 노동과 자본의 차이가 되게 극심하게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구, 비서구, 백인, 유색인, 자본가 노동자로 구분되는 세 개의 구조를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본 세 개의 위계 질서는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북반구, 남반구라는 그 용어랑은 좀 달라서 단순히 이 지리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위계 질서를 담고 있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좀 안 되는 영어로 좀 발음을 좀 했는데, 이 용어가 말하는 거는 그 글로벌 사우스의 생산의 부담이 전가가 되고, 글로벌 노스는 그 이익을 수탈하는 그런 입장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지도를 보면서 세계 지역에 따라서 이 노동과 자본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는데, 이게 단순히 이 지역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19세기 중반에 골드러시 시대라고 해서 금이 엄청 많이 채굴됐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 채굴된 금의 양이 3,000년 동안 채굴됐던 금의 양보다 훨씬 많았을 정도로 금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호주와 미국에서 금을 채굴한 사람들은 이민자, 대부분 이민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 노동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컫는 쿨리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 정규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시안 노동자를 일컬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라 거의 노예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잘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노예제 폐지가 사실상 폐지가 아니라 그 노예를 대체할 만한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찾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쿨리가 사라져버리면 뭐 농장, 광산들이 이제 더 이상 운영을 못한다는 개념이죠. 이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동의 착취가 존재해야만이 이 세계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철도나 이런 광산같이 굉장히 고되고 위험한 노동의 경우에 쿨리들 을 투입한 거에서 이 인종화된 노동이 이런 고된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비슷한 역사를 겪었는데요. 그 대한제국 시절에 쿠바와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영상을 한 초반 3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네켄 농장에서 한인들이 일을 하고, 그래서 에네켄이라고 한인들이 그때 불렸다고 해요. 쿨리처럼. 그래서 일본인 브로커들이 문맹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 계약을 해서 이제 보낸 거였고, 거기에 가는데 드는 비용과 뭐 체류하는데 드는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성신문에서도 이 참혹한 현장이 전해져서 뭐 이런 농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무릎을 꿇리고 구타해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낭자한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게재가 되기도 했고요. 기사가. 그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시안에 대한 인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게 성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노예 노동이 이제 인종화가 된 거고, 그에 따라서 인종차별적인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굳어지긴 건데요. 중국인 노동자를 쿨리라고 부르고 한국인 노동자를 에네켄이라고 부르는 거에서부터 그걸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 챕터에서 그 지역에 따라서 세계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챕터에서는 한 국가 내에서도 인종에 따라서 어떻게 자본과 노동의 구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지금 본 게 19, 20세기 얘기였는데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다리 붕괴 사고가 되게 최근에 일어난 사고인데 사망자 8명이 물에 빠졌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그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는 다리는 아니어서 사망자가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8명이 물에 빠졌고 그중에 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6명 모두가 남미 출신의 노동자였어요. 미국 건설업계에는 노동자의 60%가 히스패닉이라고 합니다. 히스패닉이 전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설업에 히스패닉이라는 인종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는 이 고되고 위험한 노동이 인종화되어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도 높고 위험한 노동이 인종화되어 있고 이게 또 다시 그 인종을 계급화하고 그 인종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을 만들고 이게 인종 차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다크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된 도시가 있어요. 레스터라는 도시인데 텍스타일 산업으로 잘 알려진 도시고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런던에서 이렇게 화려한 패션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위에 레스터라는 지역에서는 되게 인종화된 노동, 저임금에 아주 과도한 그런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 레스터의 다크 팩토리라는 그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영상인데 제가 한국어 자막을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재생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은 어떤 기자가 잠입 취재를 또 하거든요. 다른 그 공장으로. 이제 거기 보면은 창문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한겨울이었는데도 히터가 틀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노동자인 척하고 간 거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2주 동안은 수습 기간이어가지고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뒤에는 한 $5였나? 잠시만요. 페이가 5,000원 정도였어요. 3파운드. 그게 영국의 최저시급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이 선진국에서도 이런 자본의 착취가, 노동의 착취가 일어나고 있고 그 구조는 굉장히 인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문제, 이 산업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런 하청업체 구조인데 방금 본 그 공장에서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더 초과해서 그냥 다 받아요. 일단 다 받고 자기들이 못할 것 같으면은 외주를 맡기는 거예요. 하청업체. 그럼 이런 외주를 담당해주는 하청업체는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럼 그들은 그들끼리 또 경쟁을 하죠. 그들도 자기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또 받고 그럼 또 그들은 외주를 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13,000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있는 그 환경에서도 처음에 있는 그 1차 협력업체, 그 제조업체에서도 그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페이를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는 합청업체는 얼마나 되는 돈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또 그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돈을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 열악한 환경이 심화가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청 구조는 의류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대부분의 많은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제3세계 공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주노동자 중심의 그런 노동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강도 높은 노동뿐만이 아니라 저렴한 노동까지도 인종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인종이 계급화되고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이 강화되고 이 계속해서 자본주의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공급망 ESG가 워낙 중요해져가지고 기업의 책임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청 기업이 현대자동차인데 그 아래에 있는 협력사에서 어떤 인권 문제가 나타나면은 그 협력사 이름으로 언론 기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뭐 몇 차 협력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에서도 자기들이 원청이 알아서 하청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
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도 공급망 의무화를 관리하는 법안도 발표를 했고, 그래서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ESG 경영 자체가 이 구조를 타파하려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거를 어떻게 잘 유지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개선하자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종화된 노동과 그에 대한 착취의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공급망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신장 지역을 거친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법인데, 이 중국 신장 지역이 중국의 소수민족 위구르족이라는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강제노동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위구르족이 무슬림인데, 이 무슬림에 대한 그 종교 세뇌, 너네 종교 잘못됐고 너네 이거 잊어버려야 돼, 이런 세뇌 교육까지 하고 그런 강제 노동이 문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할 거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 집단을 민족에 따라 구분을 하고 그 민족을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이게 또 영상을 보고 싶은데 일단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왔듯이 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중국의 자본주의적인 욕망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신장 지역이 리튬 같은 그 2차 전지인가 그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광물도 굉장히 많고, 면화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산업의 그 원산 그 공급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자본주의적인 그런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산지, 뭐 광물 채굴을 하거나 면화를 생산하는 그 지역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위구르족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노동 착취가 인종화되고 있는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구 국가 봤고 중국도 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가별로 인권 침해 상황을 분석을 해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티어 1이었어요. 1등급이었는데 2022년에 2등급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신안의 염전에서 일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인데요.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는 그 상황이 문제가 됐던 건데, 이 미등록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 계약도 불분명했고, 그리고 이제 임금 체불도 잦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저희가 2등급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서 가둬놓고 일 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실사 같은 데 갈 때 강제노동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그런 걸 확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분증을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근로계약서를 잘 썼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그 근로자가 잘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 근로자가 이 근로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걸 회사에서 관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호 합의 간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이라는 점이 잘 이해가 그게 보여져야 이게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봉구의 양말 산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 도봉구 양말 산업 연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과반수가 미등록 노동자였고, 외국인 노동자는 도급 계약의 비율이 높았고,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보험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이 많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답변도 9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휴가제도 없고 자유롭게 휴가 사동
사용이 불가하고 별도의 휴식이나 식사 공간 없음, 이런 답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근속 연수가 길게 나타났고, 그리고 좀 힘들고 고된 노동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저희가 미국이나 이런 미국 건설업에서도 봤듯이 고되고 힘든 위험한 그런 노동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이렇게 내국인은 단순 노무직이고 외국인은 철근공이나 형틀 목공이라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이런 강도 높은 노동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록 현황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90% 이상 가까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전체 건설 노동자 중에 외국인 인력 비중이 12% 정도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공제 부금을 적립 중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저렇게 많다는 점에서 여기에 산정되지 않은 노동자가 꽤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고되고 힘든 노동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인종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물류 쪽도 인력난이 심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역시 미등록 이주자나 그런 취업할 수 없는 비자로 노동하는,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 상하차 관련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 고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시큰둥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자기들한테 더 이득이거든요. 훨씬 고용하기 편하고 자유롭고, 이러니까 이런 점을 통해서 자본주의 구조는 계속해서 쉽게 착취 가능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배터리 공장에 화재가 또 났죠.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사망자 22명 중에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어디서나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런 구조로 산업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의 의장국이 되었다는 소식을 봤어요. 그래서 과연 그럴 만한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조금의 충분한 관심이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과 노동, 서구와 비서구, 백인과 유색인, 부와 빈, 이런 모든 그 자본주의적 계급 하에서 나타나는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종차별의 역사를 처음부터 좀 훑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종차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답은 바로 자본주의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상황은 17, 18세기 플랜테이션 농장이 시작되면서 그때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인에 대한 노예 노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종차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분 사회에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뭐 귀족 있고 막 노예 있고 하면은, 노예는 그냥 일을 하면 되는 존재인 거거든요. 신분이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게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새롭게 그들의 노예를 정당화하는 그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인종이 된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져서 분류하기 굉장히 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 흑인 아프리카인이 또 여기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오랑우탄과 비슷하다. 이런 비인간화, 동물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노예처럼 막 부려도 된다. 이런 논리를 자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종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는 이분법적 구분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유럽인과 원주민을 구분하고, 자유로운 개인과 노예를 구분하고, 백인과 흑인을 구분하는, 신분제가 사라진 사회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인종이 토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화된 그 흑인 아프리카인에 대해서는 말과 글을 배우는 것도 금지를 시켰어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언어라고 보았고 그 언어를 박탈한 겁니다. 그리고 모계 세습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는 노예가 아니지만 엄마가 노예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노예제의 계보가 쭉 이어져 오게 만듭니다. 그 양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양의 새끼도 소유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자식도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 그 아프리카인을 가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안도 원숭이를 닮았다는 그런 인종차별을 좀 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유인원에 비교를 하는 것이 백인과 별개의 종으로 구분을 하면서 비인간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백인 중심주의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열등하다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각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아닌 모든 존재를 타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은 이렇게 생물학적 특징인 것처럼 신체에 체화되는 거예요. 어떤 내 신체로 인해서 열등한 존재고 나는 막부려도 되는 존재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노예제가 폐지되어도 인종주의는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인종주의가 막 18세기, 19세기에 막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우생학이라고 해서 인류의 지배자 인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방울 법칙이라는 이론도 있는데요. 흑인의 피가 조금만 섞여도 흑인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순혈주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시작하고 특히 과학자 집단에서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방울 법칙으로 인해서 이 인종의 분류와 범주가 되게 자의적이라는 걸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흑인의 피가 한 방울 섞였다고 해서 흑인으로 분류한다는 게 과학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종으로 사람을 구분할 만한 그런 생물학적인 기준은 전혀 없고 인종의 분류는 오히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인공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노동자와 사업주의 구분이 이제 이때부터 명백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두 사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사회계약론입니다. 이게 그 모든 게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인데요. 너랑 내가 노동자는 노동을 주기로 합의를 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불하는 걸로 합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등가 교환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약을 통해서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 계약 만능주의가 이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 등가 교환이라는 환상 너머에 어떤 착취가 존재하는지를 지적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 지배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을 주고 자본가가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그 관계에 아무런 위계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본주의는 이익을 계속해서 창출해야 되는 체제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자를 계속 착취할수록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의 핵심은 얼마나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지가 자본주의의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게 자본주의의 법칙이거든요. 그런 착취의 구조를 마르크스가 밝혀냈는데 이 세드릭 로빈슨이라는 학자는 마르크스의 지적이 인종적인 구조를 간과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본질적으로 유럽 중심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착취의 구조가 제3세계 국민이나 선진국에 거주하더라도 그런 유색인종, 이주민에 대한 그런 다층적인 억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동 착취의 구조에 인종차별이 되게 뿌리 깊게 녹아 있는데 그 사실을 마르크스주의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낸시 프레이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낸시 프레이저는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체제에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어진다고 이해를 하지만 이 노동자조차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자유로운 개인과 시민으로서의 노동자고 다른 하나는 자유롭지 못하고 종속적인 저임금 또는 심지어 비임금까지도 가는 그런 노동자예요. 그리고 이 자유롭지 못한
이 저임금 노동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노동자의 그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착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는 이 노동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노동자 사이에 그 선이 엄청 굵게 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지 못하고 종속적인 저임금 노동자가 사실 노예의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노예는 역사적인 개념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플랜테이션 농장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개념이고 이제 노예제 해방도 다 이루어졌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향을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주로 그 미등록 이주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곳에 해당이 되고 있고 제3세계 공장에서 일하는 아까 계속 봤던 그 노동 자체가 이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 저임금 그 외에 모든 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착취의 형태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아까 쿨리 얘기에서도 노예가 폐지되어도 계속해서 착취의 대상을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착취의 방식을 유지하는 게 자본주의의 방식입니다. 2010년에는 혼다의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파업이 꽤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굉장히 이게 파업이 커서 주변 업체에도 다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도 파업하고 주변에 양조장, 고무공장까지 다 이 파업이 일어나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한 30% 정도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노동자 파업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임금은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금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이게 외국인 투자 금액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이게 뚝 떨어집니다. 임금의 인상이 되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본의 회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트색이 중국이고 이게 FDI가 아까 봤던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 직접 투자가 중국은 민트색이 이렇게 가는데 남색이 동남아시아거든요. 동남아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중국을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아직 임금이 싸거든요. 계속해서 이 착취 쉽게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과 그 장시간 근로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착취의 대상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자본이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남아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내려가는데 동남아시아는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본이 계속해서 그 착취의 대상을 찾아서 이동하는 거는 아까 클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바로 의류 제조 산업인데 20세기 초의 의류 제조 산업은 그 뉴욕 맨해튼의 가먼트 디스트릭트라고 해가지고 되게 큰 그 제조 단지가 있었어요. 여기도 역시 이제 유대인 이민자들로 구성이 됐었고 주거용 아파트를 이렇게 노동 현장처럼 꾸며놓고 일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었는데 좁기도 좁고 환기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옷을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거든요. 근데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마스크 하나 없이 이렇게 노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인체에 유해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마땅치 않고 조명도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이 테너먼트라는 구조에서 막 천연두도 퍼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뉴욕시에서 이제 이 노동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로프트라는 공장으로 이제 좀 옮겨줍니다. 그거는 좀 그래도 상황이 나아요.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산업용 건물이기도 하고 넓은 창고형 건물이기도 하고 뭐 조명이나 환기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공간에서조차 더 많은 노동자를 막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진 만큼 더 많은 노동자를 수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착취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20세기 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960년대 되면은 본격적으로 아웃소싱의 시대가 열립니다. 특히 의료노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그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핵심 과제였고,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그 의료 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아웃소싱을 하는 대상이 홍콩, 대만, 방글라데시, 한국,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저희 현대사 배울 때 1960년대에 우리가 섬유 강국으로 막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원래 미국 뉴욕에서 이민자 대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장시간 노동과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그 커피 한 잔 값인 50원을 하루 일당으로 지급받으면서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 장면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을 따라한 게 아니고 참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 평행이론 같은 게 좀 소름이 돋았었는데, 따라한 것도 아니고 자본이 이런 노동 환경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여기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도 성장을 해서 이게 상신동 봉제공장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이동이 이렇게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똑같이 여기도 주거용 아파트였잖아요. 상신동 봉제공장도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성장을 하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제조업체가 쇠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중국 동남아시아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도 정말 그 공장의 열악한 그 환경이 그대로 답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방식은 그 착취의 대상을 포착하고 이동하는 이 포착과 이동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그냥 쉽게 돈을 빼서 다른 데 넣는 게 이들한테는 쉬운 방식인 거죠. 이들이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종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났을까요? 이건 조금 재밌는 영상이었는데, 근데 이 영상을 보고 해외 언론에서는 그 아까 들어왔던 여성이 보모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내였거든요. 그 교수의 아내였는데 보모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아요. 이거는 한 웹툰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건데, 이 작가가 그 백인 남성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거의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즈 카페에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모가 아니었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시아 여성이 어떤 노동이랑 연결되는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이미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그 인종 문제는 사람들의 그 무의식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첨단 과학 기술을 주도하고 하면서 아시아의 위상이 그래도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그 동아시아 국가들이 첨단 과학 기술을 주도하니까 이제 서구 국가들은 불편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감이 들고 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방식은 아시아가 주도하는 그 기술적인 미래를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고 아시아인을 기계화하는 겁니다. 비인간화가 여기서도 나타나죠. 저희가 아까 봤듯이 비인간화는 인종차별의 핵심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타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이 자본주의가 노동과 자본 사이에 인종 개념을 탄탄하게 그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색인종에 대한 타자화가
사라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기업 이사회에서도 성별 다양성을 의무적으로 추구를 해야 해서 여성 사회 이사를 막 영입하겠다고 기사들이 엄청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종 다양성을 좀 많이 챙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인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성별 다양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해외는 인종 다양성을 좀 임직원의 인종 다양성을 좀 중시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패션쇼에서도 이제 흑인 몇 퍼센트 나왔고 아시안이 몇 프로 등장했고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몇 퍼센트 등장했다가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거에 몇 퍼센트 등장했다는 걸로 뭔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 토크니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토큰이 영어 단어로 징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백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흑인이 딱 한 명 있어요. 여기도 백인들 많은데 흑인이 딱 한 명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흑인은 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방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기업 이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인종을 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색인종은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적인 마케팅에도 이용이 되고 도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인종이 흑인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흑인 한 명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기식 방법이라고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토크니즘이. 그래서 이 다양성 개념도 사실 인종 자본주의를 극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포용성 담론이라는 게 지금 요즘에는 되게 대안적인 개념인 것처럼 많이 다뤄지는데 다양성을 그래서 존중하고 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너네 우리 껴줄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위계 질서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데 누가 포용을 결정하고 누가 누구를 포용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용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끼워준 다음에는 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포용으로 평등이 과연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서 시야를 좀 넓혔는데 이제 변화를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꺼내놓고 들여다보고 들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종 자본주의가 노동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바로 제가 답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인종이랑 노동이랑 좀 관련이 없는 단어일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굉장히 그 인종과 자본 이 문제와 엄청 관련이 깊은 단어입니다. ESG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기업은 이제 기후 공시를 꼭 해야 돼요. 이 기후 공시가 뭐냐면 이제 자기네들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미국 거래위원회 SEC인데 SEC 마크인데 여기서 이 기후 공시를 의무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적인 기관에서 이걸 의무화를 하니까 모든 기업은 이제 꼭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공개하느냐인데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직접 배출량이고 이거는 공장 굴뚝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온실가스예요. 두 번째는 스콥 2라고 해서 간접 배출량입니다. 이거는 전기 사용량 같이 발전소를 통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예요. 스콥 3는 나머지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아울러요. 이게 공급망에서 발생을 하거나 직원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 유통 등등 모든 그 기업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다 아우릅니다.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거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디서 언제 어떻게 출퇴근을 하는지 그런 설문조사 못 받아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묻거든요. 어디 거주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타고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하는지,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지 이런 거를 물어봐서 그 설문조사를 딱 수거를 해가지고 직원 출퇴근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스콥 3에 해당이 돼요. 보통 스콥 3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 그 분야, 산업 분야거든요. 오일, 가스, 케미컬, 이건 사업 분야인데, 이 초록색이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설명한 거예요. 전체 밸류체인 중에서 공급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산업이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기업이 제조를 다 맡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화장품 산업이 정말 심한데, 화장품은 요즘에 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브랜딩하고 그 마케팅하는 과정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조 역량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콜마 같은 그런 OEM 업체들이 제품 기획부터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주를 맡기면은 다 제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거죠. 제가 그거 하러 다니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온실가스 정도만 계산이 되는 거고, 제가 공급망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가 대부분인 거예요. 한국콜마 같은 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이런 식이에요. 스콥 1에서 40% 감축하고, 자기들이 직접 배출하는 거에서는 40%가 감축하고, 스콥 2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사회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돈으로 갚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권리를 구매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콥 3에서 15% 감축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만든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거의 전체 1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항목이 공급망인데, 저희 계속 봤잖아요. 제조업이 그런 제3세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확인했는데, 근데 극한의 기후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심지어 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제3세계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해지잖아요. 우리 온열 질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폭염이 기후변화 때문에 더 심해지니까 건설 현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은 더 일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착취는 더 심화되고,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책임은 전가되고, 이런 자본을 중심으로 위계화된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재생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 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건 미국에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해롭다고 생각하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백인보다 유색인이 훨씬 더 높게 반응을 해요. 더 심각하게 기후변화를 인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그 기후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중에 유색인종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란색이 아시안이고 빨간색이 백인이거든요. 초록색이 히스패닉이고, 이런 구조가 왜 나타나냐면, 그 유색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런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지역이거든요. 환경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매립지나 소각장, 유해 폐기물 처리장, 이런 곳에 유색인종 공동체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이런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가늠이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거주하는 환경 같은 거를 뉴스 기사에서 가끔 보면은 되게 그 열기에 취약하고,
그러니까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고 이런 공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또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확인해주는 영상이어가지고, 그래서 부유한 백인 동네에는 고속도로조차 지나가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그런 매립지 같은 이런 거는 유색인종이 거주하는 환경에 그런 근처에 건설이 되고, 그리고 그런 데서 나타나는 공해, 그리고 그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결과를 그 근처에 거주하는 유색인이 다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본주의가 자원의 수탈, 저희 아까 블러드 다이아몬드 봤던 것처럼 그 자원을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노동 이런 것도 유색인이 다 감당을 하고 있고, 심지어 폐기의 단계까지 유색인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자본주의의 프로세스인데, 소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그 고통스러운 그런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거를 유색인이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그리고 뭐 인종, 노동이 서로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해결책을 이렇게 막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제 생각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그 알렉스 캘리니코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인종차별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노동 계급의 분열이 백인 노동자에게도 손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작동을 하면은 그 노동자들끼리 서로 대립하느라 진짜 극복해야 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이 저희 아까 봤던 이 구분 있잖아요. 이 둘 사이의 대립에 집중하느라 이 두 개의 대립을 못 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건 이 두 개의 대립인데, 이게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강남에서 부동산 투자로 소득을 확보하는 사람 한국인이랑 제천의 어떤 제지 공장에서 노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랑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누구랑 더 가깝게 느낄까요? 이게 국민이라는 그런 이렇게 종속된 어떤 집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보이지 않는 수탈, 착취의 구조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quiet activism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이게 조용한 액티비즘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스로 활동가라고 정의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과 정치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나 뭐 시위해야지? 이것도 너무 대단하고 너무 정말 전 존경하거든요. 시위에 참여하는 분들을. 그렇지만 그런 큰 마음을 먹지 않고도 그냥 일상에서 아주 가볍게 사회 변화를 의식하는 행동을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치 참여나 그런 사회 운동이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되게 비관습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신사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투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캠페인이나 서명운동과 같이 비제도적인 액티비즘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불매운동처럼 그 소비자가 정치적 주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액티비즘, 사회 운동 자체가 비관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콰이어트 액티비즘은 거기서 한 발짝 좀 더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그 콰이어트 액티비즘의 대표적인 방법이 물건 오래 쓰고 옷 수선해 입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일상적인 행위인데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반자본주의적
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주의에 저렇게 매몰되어 있다는 걸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이 인종차별과 노동의 문제에 자본주의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했을 때 일상에서 반자본주의적인 행위를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에는 특히 다이소나 테무처럼 쉽게 하고 쉽게 버리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오래 쓰고 아껴 쓰는 사람이 노동 착취를 당연하게 여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상의 이런 작은 행동으로 조금씩 사회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순진하다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론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유토피아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아주 작은 유토피아를 우리가 쉽게 만들어서 여러 개 만들고 그걸 연결시켜서 사회 변화를 거시적으로 만들어 가보자 이런 거거든요. 한 4-5명이서 우리끼리 어떤 문제를 극복할 만한 사회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쪽에서도 만들어지고 이게 또 연결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늘 올려다보기 실험이라고,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게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이 한 명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아무도 따라서 올려다보지 않아요. 2명도 그렇게 뭐가 달라지지 않은데 3명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모이면 이제 집단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명의 동시다발적인 행위가 그 작은 집단 하나 안에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해하고 한 번씩 따라해 볼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크로 유토피아 같은 관점이 최근 액티비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환경 액티비즘에서 기후 우울이나 이 정신적 마비 같은 게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너무 구조적이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여서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에도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우울과 이 정신적 마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 조용한 액티비즘과 마이크로 유토피아 같은 개념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레미테리아니즘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두 책이 올해 초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번역이 된 적이 없는 개념이어가지고 좀 한계주의, 제한주의 이런 거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 한 명이 지나친 부를 축적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아까 저희 아르노 회장 봤잖아요. 그 사람이 세계 1위의 부자인데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 아까 무슨 100조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개인이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이론입니다. 이게 경쟁과 성장의 영역을 이제 해체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그 대가를 받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상위에도 한계가 있어야 되고 하위에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에 한계선을 두면 그 나머지의 그 자본으로 하위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이론이고요. 물론 이게 그 한계선이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지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론가는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의 양극화 때문에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이론을 인식한다는 순간, 그리고 어디에 어떤 한계선이 위치해야 하는지 논의하면은 그 문제의식 자체가 점점점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논의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회 변화를 막 이렇게 누가 얼마나 돈을 많이 이렇게 모으면 안 되고 이런 결과론적인 내용보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이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해외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조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유독 그 부에 좀 매몰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끊임없는 대화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강사님께서 우리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몇 가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교육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뭐 감상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저희가 그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은 강사님이 해주시고. 네네. 네네.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마지막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교육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학창 시절에 정말 없었거든요. 국영수를 점수를 올리는 거에만 엄청 신경을 썼지,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문제의식 자체를 교육 환경에서도 많이 나누고 대화하는 환경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망가졌다고 하시면. 그걸 특권하는 게 세계적인 경제 전쟁, 일종의 전쟁이죠. 그 기업 간의 경제 활동에서 저는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저소득 국가에서는 저소득 노동자를 이용해서 아까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아주 최저의 근로 조건이지만 네. 거기서라도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그런 노동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세계적인 착취 시스템이고, 그럼 최고 부유한 국가에서부터 국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국내적인 부분 논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제일 컨버팅 힘이 이 세계적인 구조에서 나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그 경제 이론이 얼마나 그 자본을 계속해서 증대하는 쪽으로만 이루어져 왔는지를 지적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우리한테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왜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지, 그 경제 곡선이 우상향을 그리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목적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거를 비판을 하거든요. 그 대안으로 도넛 모형을 제시를 해요. 그 도넛에는 어떤 환경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뭐 사회적인 거, 뭐 빈곤이나 기아, 뭐 불평등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럼 이게 그 도넛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이론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책에서 얼마나 우리의 경제 이론이 성장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파격적이더라도 좀 송두리째 바꿔보는 그런 이론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라는 국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자본주의 지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거를 같이 논의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든 정치적인 해결책을 혹시 개인의 개인의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옷 수선에 입기 이런 거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옷 수선에 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단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다 그 환경 액티비즘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꼈고, 너무 이게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씩 확산이 되어야지 어떤 인식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조용한 액티비즘이랑 이런 것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남는 경제적인 가치는 위에서 다 갖고 가지고 집단의 경제적 가치요? 그러니까 잉여 경제적인 가치를 경제적인 이익을 잉여 생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죠. 밑에서 조용히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위에서 다 갖고 가게 돼 있어요. 저희 대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정현철 의원이 지금 많이 말씀하셔서 다른 의견 근데 이게 어떤 건 이제 우리 사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갑질문학으로 저는 이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그러한 차별과 갑질과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이 강사님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원인이요? 네,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해결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지점에서 좀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지 좀 의견이 좀 궁금해요. 저도 한 명의 개인일 뿐이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긴 하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젠더를 비롯해서 인종과 이런 많은 다양성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건 분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인데 이거를 여성과 남성
또는 백인과 흑인으로 분류하는 순간 그 집단 사이에 위계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 분류 자체도 사실 그 되게 권위적인 방식으로 분류가 이루어졌던 거고, 아까 저희 인종차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잖아요. 이 분류 체계를 좀 극복하는 방향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다양성이 한계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다양성의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관점이 횡단성이거든요. 트랜스버설리티라고 해서 그 유니버설리티가 보편성이라면 그 분류된 거를 다 넘나드는 그 횡단이 필요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사회를 구분하는 그 분류 체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분류 자체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이 개념을 안 그래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뺐는데 이 기회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JP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만희라고 하고요. 원래 바로몬에서 있는데 활동가로서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는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해주신 타이어트 액티비즘이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신 반자본주의적인 행동으로서 기출을 줄이는 방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거죠. 통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가 줄어든다면 임금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네. 일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가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하나같습니다. 다음 두 개는 뭐냐면은, 첫 번째 단결이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구별시키는 통치한다. 그걸 이제 가정에 설명을 있었는데, 네. 노동자들의 생각은 그 가정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주노동자가 경제 추방되는 걸 반대하고, 시민권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노동자랑 동일한 임금, 그리고 동일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왜 사회 항상 왜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임금 노동자 자체가 사실 왜 왜냐하면 임금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왜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왜가 이제 주인이 되겠다 하면 주인이 가만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는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이제 강제노동 같은 상황에 노출이 되는 이유가 신변 때문인 거잖아요. 이게 신변이 들키는 순간 추방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신변을 들키더라도 추방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사업주가 이들의 신변을 가지고 약점으로 쥐고 마구 사용하는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금 노동자 관련해서는 저도 근데 이거 강연을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이, 어쨌든 저희도 어느 정도 생활이 나아졌으면 해서 돈도 모으고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이렇게 계급을 변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거는 확실히 그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노동자로 남아있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변혁적인 사고가 좀 더 확산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신분제도 그 철폐가 되었고, 그 상황에서 노예나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되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강의 중에 동영상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인생에서 뭐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7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가 가족을 근데 이제 한국이 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좀 그게 좀 저는 좀 약간 좀 충격이었는데 네. 사실 그 나머지 3개 국가는 한국 외에 또 어느 국가인가요? 스페인이랑 대만이 있었는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건강이랑 가족을 같이 꼽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꼽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 대만에 대해서 좀 위협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좀 특수하게 나타나는 케이스였고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돈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설문조사 국가들을 아까 다 몰라가지고 혹시 그 가족과 돈의 그 관계가 그렇게 설문조사 특별한 나라가 이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도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먹고 살만한 나라는 가족을 택하지 않을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된 다음에는 가족이라는 그런 가치를 택할 수 있는 그런 가질 것이고 좀 후진국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돈을 우선적으로 가치를 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그런 설문조사 같은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좀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주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점이 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려본 겁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어쨌든 그 인종차별과 노동 구조에 자본주의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뼈대가 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 자본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이게 좀 저도 충격이었거든요. 그 영상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자본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거대한지 이런 강조를 위해서 가져왔다고 그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대관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건데 강사님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강사님이 계속 그 소속되어 있는 안티에그 매거진 있어요. 웹진이고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강사님이 쓰신 글들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2시간 반 동안 진행해 주신 김일양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 먼 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더운데 또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저희 2차 교육 있을 때 그때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